네, 안개 속 조기 대선 전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탄핵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촛불 집회에 또 정치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오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그 이전 주보다 3%포인트가 떨어지면서 29% 지지율, 30%가 일단은 무너졌습니다. 예. 하락 이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탄핵이 인용되면 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은 짧지만은 그 사이에 그 여러 번의 파동이 있을 겁니다. 그냥 순탄하게 어떤 흐름이 하나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끝까지 갈 가능성보다도 네네. 몇 가지 변수들이 등장하고 그 때문에 판이 출렁이고 여론도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건데 네네. 탄핵이 결정이 나면 인용이 되면은 그게 일차적으로 큰 변수가 될 것인데 그 전에도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여론이 그 요동이 보이고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엄격하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앞서가 있다라는 거고, 네. 돌이켜 보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기문 전 총장보다도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역전된 것도 하나의 변화인데 네. 그걸로 이제 고착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안희정 지사의 이 뭡니까 떠오르는 그 현상이 주목을 네네. 받고 있는데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용되기 전에는 청산, 뭐 교체 이런 흐름이 강하지만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가시화된다거나 실제 인용됐을 때는 국민들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그 뒤에도 계속 혼란과 갈등이 계속돼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안정이 되고 정리가 돼가지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느냐, 후자 쪽으로 이 민심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그거에 빨리 지금 호응하고 있는 것이 안희정 지사입니다. 그런 이미지 메이킹, 그런 비전, 또 그런 공약을 내놓고 있고,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크게 그 부응을 못하고 계속 뭐 적폐청산, 뭐 대청소 이런 불안한 네. 그 자기는 개혁을 강조하지만 느낌은 불안감을 주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니까 이 민심의 흐름에 빨리 부응을 못하고, 그래서 한쪽은 좀 내려오고 한쪽은 팍 올라가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런 민심의 흐름을 잘 읽고 제대로 이게 그 조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흐름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캠프 영입 인사 이 부분이 또 좀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예, 그 앞부분 얘기까지 포함해서 하자면 네. 사실은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계실 때는 이게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여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반기문 후보가 그만두실 때는 대체로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기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아니더라도 안희정이나 다른 사람으로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생각, 혹은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충청권 표까지 합해서 안희정 지사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됐고, 그런데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입 인사라고 하는 네. 특정 사령관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 부인 문제도 포함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미국으로 돌아가시겠다고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셔서 상당히 이제 과연 영입 인사 자체 뭐 문재인 후보 본인은 부인을 보고 영입한 게 아니고 본인을 보고 영입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렇게 특전사령관은 문재인은 안보적으로 문제가 없다, 빨갱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라든지 안정된 어떤 인사 구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캠프가 너무 거친 거 아니냐, 좀 뭔가 이렇게 깊이까지 생각하지 않고 네네. 너무 대세론에 기대고 있다 이런 판단,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런 흐름으로 본다라면 안희정 지사가 더 치고 올라와서 네. 다음 주 여론조사는 사실 이번 나온 여론조사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주 일어난 일은 다음 주에 반영된다고 봤을 네네. 때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오히려 더 조금 더 박빙의 경우까지 갈 수 있고 또 당내 경선은 아직까지는 문 후보가 거의 50%다 이렇게 대다수 결선 투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당원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사 때보다 9%포인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예. 안 지사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를 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안 지사가 한 지지율 4, 5%까지 올라온 거는 이제 도지사로서의 경험, 경륜 이런 걸 통해서 자력으로 올라왔는데 그 시점에 반기문 충청표를 같이 나누던 반기문 전 총장이 빠져버리면서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10%까지 바로 치고 올라갔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안 지사가 전략을 잘 던져 승부수를 잘 던져가지고 대연정 카드 같은 거 이런 거는 야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시했다가 내부에서 반발이 크니까 결국 그분도 사과할 하는 그런 카드인데 그냥 서슴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일단은 그 지지율 올리는 데는 그 민주당 내부, 야권 내부의 표를 가져와서 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충청권 중도, 중부 지역 또는 중도 또 젊은 층 이런 쪽으로 그 외연을 넓혀가서 표를 얻어와야 그거 가지고 문재인 후보하고 좀 이렇게 격차를 좁힐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전략이 맞아떨어간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이후를 국민들이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탄핵을 어떻게든 결론 나면은 만약에 뭐 기각되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가져가면 되지만 인용되면은 그게 승복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라를 추스르고 또 국가적인 과제들 해결하고 전체 국민 그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거기에 문재인 후보의 노선이 맞았냐 안희정 지사가 말하는 게 맞았냐라고 볼 때는 안희정 지사의 이 통합, 연정, 협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호소력이 있거든요. 네. 이기에서 쫙 지금 올라가는 그런 계기에다가 문재인 후보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안에서도 공약 논쟁이 그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한 그 송영길 본부장이 그 날짜로 바로 문재인 후보가 그 전날 했던 공무원 그 채용 81만 명 이거 바로 그 문제 있다고 해버리고 네. 내부에서 공약 논란이 그러니까 그 선심 공약 논란이 돼버렸고 거기다가 뭐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전인범 사령관이라든가 문재인 대표의 대표적인 영입 카드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는 안희정 지사가 뜨는 이 요인을 자기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 그 지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벤치마킹을 네.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그리고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지지율이 상승세인데 어제 아까 리포트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정 안정을 지금 강조를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또 지금 속내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글쎄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다닐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인이 알게 모르게 본인의 최종적인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올 듯 안 나올 듯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상당수 올라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또 이제 어떤 정당에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새누리당의 임명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띄우는데 공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머지않아 이제 아직까지 탄핵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바른정당을 견제하는 용어로 막연하게 황교안 총리가 뜨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시다시피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은 지금 대통령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고 네. 또 공정한 말하자면 조기 대선 관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 본인이 나오면 또 권한대행에 또 권한대행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하듯이 기자나 모든 국민들이 다시 완전히 후보로서의 검증하려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황권한대행 지지율이 11%를 기록했거든요. 조 의원께서는 황권한대행이 이렇게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렇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죠. 네. 그전에는 반기문 총장 오시는 걸 기다리고 기대하고 한번 저 가능성을 이렇게 그 힘을 실어줘 봤는데 네. 그분이 이제 하차하면서 바로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 쪽으로 옮겨가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의사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 분석이 있지만은 언제까지 하든 이 대행이 이 힘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런 그 불확실한 상태가 좋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네. 여론조사가 또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일단 본인이 맡고 있는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힘이 실린다.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더라도 안 나간다고 미리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공격받을 필요 없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새누리당 후보가 지금 뭐 제대로 된 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에서도 여차하면 그 황교안 대행을 우리가 모셔와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판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주어가지고 새누리당 희망 없다고 나가려고 하는 의원들을 붙잡아두는 그런 측면에 또 효과도 있고 네. 또 탄핵 반대하는 이 외부의 이제 태극기 집회 이런 분들은 황 대행이 그래도 우파의 대표로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야권의 공격에도 든든하게 버텨주고 또 만약에 그 탄핵이 수용돼 가지고 인용돼서 대선이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우리도 한번 내밀 카드가 있다 이런 또 그쪽에 주는 효과도 있어 가지고 저렇게 이제 확답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시려고 하면은 어쨌든 뭐 법무장관 총리 하시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일정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그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것인가. 그리고 네. 지금은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눈앞에 다가온 대선을 관리하는 심판의 입장인데 그렇죠. 그거 하다가 갑자기 선수로 뛰어드는 것이 이 또 논리 모순 아닌가라는 그런 명분을 결론적으로 보면 하고 한 말씀 하나만 예. 드리면 명분하고 그 나와서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자기로서는 일생일대 인생 항로의 전환점인데 안 되면 그러면은 그걸로 뭐 은퇴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 지도자로서 앞으로는 정치 인생을 가질 것인가 네. 스스로 정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보수층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가면 현재 지지도가 높은 것이 오히려 폐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황 대행으로 지지율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유승민이라든지 남경필이라든지 네. 보수 후보가 뜰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안 나와버리면 아주 짧은 뭐 탄핵이 어떻게 될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아주 조기 대선에서 제대로 말하자면 다른 후보들이 보수층이 지지할 수 있는 다른 후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에 있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황 대행이 만약에 가정해서 보수층의 대표 주자로 나와가지고 문재인 후보하고 이게 겨룬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것이 이 표의 확장성이 없다. 보수층으로부터는 골수 보수층으로부터는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이제 뒤지기 때문에 네. 중도층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표를 가져올 만한 매력이 없다. 근데 그런 중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유승민 후보 같은 사람인데 만약 황 대행이 안 한다고 하면 빨리 비켜주면은 보수층의 보수 실질적인 단일 후보가 되면서 중도표까지 끌고 와서 문재인 후보의 격차를 줄여서 한번 제대로 해볼 만한데 계속 표를 붙들고 있으니까 잠재력은 굉장히 큰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3% 5%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황 대행이 나 안 할래 이래버리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수층이 제대로 한번 대선을 치러보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만약에 보수 진영의 집권을 기대한다면 황 대행이 본인이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 그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보수 후보 단일화는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후보 간 단일화를 의미한다. 뭐 예. 스몰 텐트보다 오히려 더 큰 그림을 자기는 그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어떤 발언으로도 보이는데요. 예.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탄핵 이후의 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보편적인 정서는 문재인 후보로는 좀 불안하다. 네. 그리고 그 진영, 친문, 이 패권적 그런 그 문화로는
이후에 이런 그 갈등 혼란 속에 있는 나라를 다시 화해시키고 통합시키고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외교, 경제 같은 이런 그 안보 같은 큰 난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다. 좀 더 이 나머지를 묶을 수 있는 국민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때 그 표가 훨씬 더 많다고 보면은 나머지 비문, 반문 또는 제3지대를 다 묶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원칙 없이 그냥 당대당 새누리당도 오고 뭐 국민의당도 오고 다 합치자 이건 문재인만 아니면 다 합치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가치 노선에 이 그 부합하는 사람들 새누리당에서는 혁신된 새누리당의 사람들 네. 또 국민의당에서는 문재인 후보하고 안보관이나 대북관이 비슷한 사람들 본인은 이제 실명을 거명했는데 그 박지원 대표 같은 그런 분은 네. 우리 이게 그 통합 이 정치 세력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보다는 사람을 좀 중심으로 보는 것 예, 같거든요. 가치 네. 예 맞습니다. 사람과 가치와 노선 여기에 이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뭉치자 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에 또 이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양측에서 열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집회 좀 여야 모두 신경을 곤두세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동안에 뭐 솔직히 이제 그 박사모를 비롯해서 탄핵 기각 반대하시는 분들의 세가 뭐 그게 뭐 돈이든 자체적인 모집이든 간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들도 많이 생산되고 네. 이건 뭐 어떤 인용이다 탄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얘기가 나올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헌재에서 23일까지 말하자면 구두 변론서를 작성해달라. 24일이나 28일이면 모든 변론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3월 1일까지 기간 동안에 가장 그동안의 촛불 세력과 반대 세력이 직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소위 어떤 정치권도 이제는 마지막 어떤 그런 자기의 정치적 기로에 대해서 다시 광장으로 가자라든지 뭐 네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철수 전 대표 말입니다. 예, 촛불 집회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런 입장인 예. 것 같긴 한데 예. 그것을 두고 뭐 차별화 전략이다, 뭐 예. 중도층 표심 공략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권이 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네. 3월 13일 이전이든 이후든 그 헌재를 힘으로 압박하는 거는 그거는 그 옳지 않은 일이고 안철수 의원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이제 대선 전략상으로 또 볼 때 본인이 초반에 촛불 집회 나갔을 때 그때 촛불은 범국민적인 범시민적인 정파와 이념과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순수한 촛불이었는데 그 뒤에 상당히 이렇게 정치화되고 중도적인 사람들 또는 보수층 사람들은 빠지고 야권 성향 그걸 이렇게 이끌어가는 탄핵 행동에 뭐 예를 들면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성향의 사람들만 지금 남아가지고 촛불이 좀 소수화되어 있는데 네네. 거기에 또 다시 문재인 후보가 저 당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참여시켰다고 하니까 더 정치색이 강해지고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문재인 표인 거죠. 예. 자기가 한다고 자기한테 올 표는 별로 없고 뭐 민주당 당원들 집회 비슷하게 그렇게 되니까 실익이 없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결국은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로 간다라고 이제 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은 그 양자 대결로 가는 그 표밭은 어딘가 하면은 그 태극기 집회에 나와 있는 보수층 하고 안희정 그 지사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도층 이 표들이거든요. 이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표들은 촛불하고 반대 또는 그 약 소극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포석을 염두에 두고서 안 가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또 어쨌든 본인이 야권 후보인데 호남표가 중요한데 또 네네. 국민의당이 본거지 호남인데 호남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도부는 광주에 가서 촛불 집회하게 하고 이렇게 양면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특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특검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기소 중지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강공카드를 계속 내고 있는데 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뭐 강공카드라고 보기보다는 네.
어쨌든 합리적 퇴로를 찾는 과정이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일정한 현실적 가능성이 자기의 해석이 정치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 그런 문제를 물어볼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내란 선동죄가 아닌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소 중지되는 것이 맞다. 기소될 내용에 오히려 그런 것은 아주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또 일상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특검과 청와대가 이렇게 전면전에 나선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대면 조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은 그 대통령의 일차적인 관심은 특검도 특검이지만은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그 선고를 내리느냐, 네. 또 거기에서 본인이 기각이 되느냐, 이 수용 인용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받지 않고 자꾸 시간을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안 되고 헌재는 그냥 3월 13일 이전에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면조사 거부 지난번 검찰 조사 거부에다가 대면조사 거부 특검 조사까지 네. 거부하면 여론이 더 나빠지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결정 내리는데도 좋은 영향을 안 줄 거고 네. 여론이 나빠지면 또 그 헌재 재판관한테도 또 그 여론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경우에는 대면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예. 또 변수가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것이냐 예.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예상하십니까? 그 역시도 청와대의 결정은 그렇게 출석하겠다고 했을 때 네. 현재가 그걸 감안해가지고 3월 13일 이전 선고를 재고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와서 하는 게 의미가 있다. 네. 그러려면 3월 13일 이후로 넘기더라도 8인 재판관 체제가 7인 재판관 체제로 줄여서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까지 기다려서 하는 게 좋다라는 분위기로 가면 아마 직접 나와서 하겠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네. 직접 나오겠다고 그랬는데도 뭐 날짜를 딱 봐가지고 뭐 28일까지 나와라든가 그 이유는 뭐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 이제 별로는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네.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나오는 것도 부담은 되거든요. 대통령이 피고 신분이 돼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그 신문을 받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변론을 제대로 해가지고 재판관들한테 자기가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는 걸 갖다 설득시키면 다행인데 제대로 못하면은 거꾸로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 혐의가 재판관들한테 확신을 주는 결과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부담을 가지고도 나오려고 하면은 전 조건은 3.13 이후로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일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대체로 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대면 조사도 그렇고 헌재 출석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본인이 여러 차례 조사받겠다고 얘기해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 않았기 때문에 막판에 열려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28일까지 대통령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정리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것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면 나올 이유가 없다.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